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시장의 관세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조금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또 실적 관련주들도 돋보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델타 항공은 호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다우지수 그리고 항공주 전반을 이끌었고요. 또 연이어진 이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약간은 엇갈렸습니다만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 덕분에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 소폭이지만 또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자, 그럼 밤사이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오늘은 좀 강했습니다. 0.43% 올랐고요. 나스닥은 0.09%, 이 중간중간에 약간씩 음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술주들의 군데군데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만 이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지수 모두 이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됐고요. 자, 우선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월러,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갑자기 급변했죠. 이 밤사이에도 현재 너무 긴축적이라면서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다시 한번 내뱉었고요. 또 메리 데일리 역시 금리 조정을 검토할 때 가을에 인하를 고려를 해야 한다. 저번에 좀 이른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던 두 사람이 이번에 똑같은 말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연준 내에서는 이런 분열 양상이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이 전일 엔비디아의 4조 달러 돌파 이후에 확실히 좀 기술주 군데군데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락불이 중간마다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오늘은 그래도 금융 강했고요. 또 이어서 제약도 강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업종별 순환매가 좀 두드러졌던 지난 뉴욕 증시였고요. 거기에 이어서 테슬라가 정말 5%에 가깝게 이 4.76%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나스닥을 이끌어줬었죠. 이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그록4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다수 나왔었고요. 이 주주총회를 언제 하냐 계속해서 좀 원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이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로 11월 6일로 확정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이를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살짝 흔들리나 싶더니 0.75%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185달러로 설정을 해줬고요. 이어서 AMD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4% 강세 보였는데요. AM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SBC가 이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매수로 잡고요. 또 목표가를 200달러로 잡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 강했는데요. 특히나 코인베이스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퍼플렉시티 AI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이어서 바클레이스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코인베이스를 강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0.21% 올라서게 되면서 거의 4.35% 가까이 좀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지표와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고용이 표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이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2만 7천 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4만 5천 명이었고요. 또
전주가 23만 3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대비해서도 실업자가 적었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도 실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겠죠. 자,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차오르게 되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 강세 이어갔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주에는 압박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잠깐 좀 되돌아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다가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완전히 못 박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 파운드당 달러 5.624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이 구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이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동차와 가전, 이렇게 구리를 좀 원자재로 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생산비를 더 전가시킬 수 있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만 3천 선을 넘었습니다. 2.46%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리스크에 시장이 많이 좀 내성을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스크온, 위험 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마켓 무버 하나씩 자세히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8월 1일부터 구리에다가 50% 관세 공식화. 이전에도 나온 내용이 아니냐 싶으시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시점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자, 가장 먼저 구리가 왜 이렇게 다들 구리 이야기가 많은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요. 구리의 또 다른 별명은 닥터 코퍼입니다. 자, 코퍼가 영어로 구리인데요. 산업 전반에 정말 빠짐없이 두루두루 사용이 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죠. 이 전력에 사용되는, 전선에 사용되는 주재료가 바로 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AI 산업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중국이 최근 이미 재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은요, 중국에 이어서 이 구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거는 원산지별 미국 구리 수입량,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 있죠.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런 나라들에게 현재 이만큼의 구리를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사실상 현재 미국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구리의 절반 가까이가 전부 다 이 수입산 구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칠레고요. 칠레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에게 암묵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요, 캐나다가 두 번째로, 생각보다 약간 의외이실 텐데요. 캐나다가 또 두 번째 이런 수입국입니다. 캐나다는 최근에 미국과 굉장히 좀 자주 무역 관세 관련해서 부딪힌 이력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캐나다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구리 패권을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의도인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내 재련소가 거의 두 곳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재련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화요일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리 생산을 국내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행정명령 중에서도 어느 국가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구리 재련 관련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라고 행정명령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외에도 브라질에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 해외화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긴 시장입니다. 크게 커피값이 크게 폭등한 점을 제외를 한다면 다른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이 무역 정책으로 내정 간섭을 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재 쿠데타 기도 혐의로 브라질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동맹입니다.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마녀 사냥이다. 그를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해서 이 각 나라의 정치적 내정 간섭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호조세를 띄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냥 좋은 고용 지표가 아닌 게요. 신규 실업자는 적어지는데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된 일주일 뒤에 나오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신규랑 계속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 그러니까 바로 실직을 한 사람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고요. 옆에 있는 이 컨티뉴잉, 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N회차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장기 구직자겠죠. 자, 보시면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나온 지표 같은 경우에도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서 2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시장도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나오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197만 명, 2021년 말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이 실업 상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의 고용 지표는 절대 표면상의 해석만 볼 게 아니라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밤사이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슈를 보였는데 테슬라 첫 번째로 이번 주말에 로보택시 서비스의 범위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더 넓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1, 2개월 내에 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로보택시의 이 확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건 애리조나주에서 밝힌 건데요. 애리조나주 교통부가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행을 인증하려는 그런 문의를 해왔다. 이런 접촉 시도를 해왔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연례 주주총회까지 11월 6일로 결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해서 다음 주에 이 그로4 XAI의 생성형 AI죠. 이 그로4가 바로 테슬라 차량 안에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 그로4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이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 또 한번 테슬라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준 이슈가요. 이 X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프롬프트 엔지니어 알렉스 프롬프터의 글을 이 머스크가 인용을 했는데요. 알렉스 프롬프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일한 명령문을 사용해서 그로4와 챗GPT O3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결과가 놀라웠다면서 비디오 영상을 첨부를 했습니다.
물리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 다단계 추론, 복잡한 코드 번역 이렇게 총 8개 분야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로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8개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챗 GPT는 2개의 미션밖에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인용을 하면서 아직은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덕분에 테슬라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밤 3가지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간밤 주목되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행주와 또 금융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주들도 톡톡히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AI 가속기 증가 등으로 AI와 관련된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고객 기반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도 18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관련된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종가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0.75%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AMD 또한 4% 넘게 올랐는데요. 최신 칩 AI 출시 계기로 엔비디아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주가 상승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시가 되면서 145달러로 시티그룹에서는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브로드컴도 315달러 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은 테슬라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마감이고요.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확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1, 2개월 뒤에는 샌프란시스코까지 확대할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그록 이 챗 복과 관련해서 연내 공식 출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 11월에 연례 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마감 종가는 그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상승을 버텨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파벳 보시면 0.59%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자체 매출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프라임 데이를 펼치고 있는 아마존과도 또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 확대 등의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금융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JP 모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 40에서 50%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관세 외에도 이민 정책과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 금리 동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고 앞으로 CEO의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주들 호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넘는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시티그룹도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고 또 금리 동결로 인해서 대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동반해서 오름세 보였는데요. 시티그룹 마감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시티그룹은 87.08달러에서 마감이 됐고요. 1.50%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들 보시면은요. 일단 이 여름철에 실적과 또 수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매출이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 상당히 좋았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델타항공 크게 이 배경에 힘입어서 올랐습니다. 11%가량 오르며 56.78달러에서 마감이 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역시 동반 상승입니다. 여름철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지속 기대감이 있고 또 단거리 국제선의 강화로 인해서 실적이 이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실적 모멘텀 안고서 마감 종가 역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 넘는 오름세입니다. 91.67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11만 4천 달러 선까지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11만 3,800달러 선에서 마감이 장 찍는 모습을 보였고, 가상화폐주들 동반해서 오름세인데요.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까지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스트래티지 종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1% 넘는 오름세고요. 421달러 선 마감입니다. 코인베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는 오름세고요. 388.96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로빈후드 같이 보겠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98.70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캐터필러입니다. 이 채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굴 자본의 지출 그리고 수주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460달러로 상향이 됐는데요. 지난 장에서 마감 종가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터필러 1.5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408.33달러에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그렇다면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장 분위기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석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많이 지금 좀 고점 부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또 어제는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밤사이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독주를 보여줬었죠. 어떤 점에 특히 시장이 낙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고율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관세가 물가 상승과 실업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점차 이런 위협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입니다. 관세 정쟁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구리 수입에 대해 8월 1일부터 50%의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는 한편 브라질산 수입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죠. 여기에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한데도 시장은 탔고 트럼프는 늘 물러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분위기죠. 사실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도 이미 두 차례가 연기됐습니다. 7월 8일 이후 8월 1일 이후로 넘어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관세 의도 워낙 터무니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8월 1일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최종적으로 교육국 간 관세율이 기본 10%로 수렴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의한 베트남도 20%가 됐고요. 현재 발송된 서한 관세율도 최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10% 후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더는 못 버티고 가격에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에서 서서히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거 황제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시장이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욱 올라갈 가능성을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의 금리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다른 누구보다 크게 보고 있다면서 시장은 20% 확률로 책정하고 있지만 본인은 무려 40에서 50% 확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악권론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시장이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현재 시장의 랠리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에서 리스크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 연준 의장 교체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보면 백악관 예산국장이 이번에 연준의 본부 리모델링 문제를 거론을 하기도 했었고 또 밤사이에 또다시 월러 이사가 7월 조기 금리 인하를 약간 좀 시사를 하는 듯한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또 같은 이런 주장을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좀 파월 의장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하는 발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파월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 자리에서 일찍 내려올 경우에는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심판이 만약 불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면 게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죠.
이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마저도 파월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파월 의장이 연준을 심각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다며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이 예산을 7억 달러나 초과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연방 역사 건물 보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베르사유 궁정 건설까지 비교하며 노골적으로 파월 의장을 비난한 것이죠.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을 향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파월 의장이 꿈쩍하지 않자 계속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파월 의장의 조기 해임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스케줄상으로 내년 5월 임기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 만큼 파월 후임 임명은 올해 말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합리적이긴 한데요. 예측 불허의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낼지도 좀 더 경계심을 받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죠. 이제 보니까 14만 달러가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전날 11만 2천 달러 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1만 3천 달러 선도 돌파했죠. 한동안 가격을 묶어뒀던 숏 포지션 청산 규모가 다소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승세는 상장지수 펀드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그리고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덕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 기반 재무사들이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움직임도 비트코인 강세 요인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에스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 심리에 따라 주식과 함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당한 위험 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서 규제 완화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든 규제 리스크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 등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리스크온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머스트 서바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브라질에 대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인상 조치를 밝혔습니다. 무려 40% 넘는 인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며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회 수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가한 재판이 국제적 망신이며 즉각 중단돼야 할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검열 명령을 수백 건이나 내렸다며 이는 미국인의 표현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이 지지자들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SNS상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거하거나 룰라 대통령을 겨냥한 호전적 메시지들이 범람하면서 SNS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 왔습니다. 결국은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SNS 게시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지워야 한다라는 결정을 지난달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브라질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브라질이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서 전혀 상호주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50% 관세 조치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강조하면서 브라질도는 자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또한 이 품목 가운데서 구리에 부과하기로 한 50%의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당시에는 발효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날 SNS에서는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또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심지어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소재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에 따르면 이 미국의 최대 히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스가 국방부와 4억 달러어치 MP 우선주 15% 인수를 계약하는 이 계약에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계약이 발표되자 MP의 주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MP는 지난 2017년에 설립이 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1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히토류 금속과 또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MP는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것이며 히토류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현 생산량의 10배 규모의 히토류 자석 제조 시설을 신속히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중국의 값싼 히토류 방출로 인한 글로벌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최적 가격 보장 그리고 10년간 공급 계획도 이번 계약에 포함이 됐다고 MP는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방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과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고요. CNBC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거의 모든 히토류를 외국에 의존했는데 이 가운데 70%는 중국산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TSMC와 관련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6월에 이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대만 통신업체에 따르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 39%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올해 2분기 매출 작년 동기 대비 39% 급증했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외신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매출액이 9,338억 달러, 그러니까 대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로 38.6%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애널리스트 21명이 전망한 평균 9억 278억 대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CNA는 이 TSMC의 2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고요. 6월의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12조 4천억 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이 중국의 딥시크가 메타와 구글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두려움을 떨쳐내고 AI 관련 기업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짚었고요. 또한 찰스 슌,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다만 TSMC의 2분기 영업이익이 미국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전망치 하단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오는 17일 이와 관련된 계속해서 연간 전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지역을 이번 주말에 더욱더 확대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SNS에 이 관련된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까지 이제 1, 2개월 내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지난 9일 이 X의 로보택시 서비스 관련해서 소식을 기다린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답글로 이번 주말 오스틴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언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도 한두 달 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한된 구역에서 모델 Y 차량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계획대로 점차 확대한다면 기존의 이 구글 웨이모가 선도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업계와 또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가 모두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이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AI 스타트업 xAI가 새로 출시한 챗봇 그록의 개선된 성능을 거듭 자랑하면서 이 챗봇 서비스를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 테슬라 이사회는 올해 연례 주주총회 개최일을 오는 11월 6일로 잡았다고 당국은 보도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인데요. 장중에 11만 2천 달러 선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2,300 달러, 그러니까 앞으로 4천 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의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지난 5월 20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11만 3천 달러 선도 넘어섰고요. 같은 시간 이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6% 넘게 올랐고 또 리플도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의 친가상화폐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등이 최근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고위험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을 밝혔을 때 S&P 500 지수가 폭락했는데 당시에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했다라고 전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한 위험 자산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이 올해 2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위험 자산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 코칭 서브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룰라, 우리 브라질이 그렇게 쿨이냐? 자, 앞에서 나왔지만 자, 이거 우리나라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랑 일본에 상호관세 25% 부과하면서 이제 편지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트루스 소셜에 매일매일 날리는데 이제 한 정확히 몇 개국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날려서 14개국? 14개에서 17개국 정도? 막 날렸죠, 지금. 그 계속 날리고 있는데 그 상호관세 말고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매겨지는 관세고 품목별 관세 있었잖아요. 펜타닐 관세 10%.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 알루미늄이 25%였는데 갑자기 또 그 디트로이트에서 필 받으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깜짝 발표합니다 하면서 더블업 해가지고 50%를 올려줬잖아요. 그때 철강 노동자들이 와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는 구리에 50%를 부과했는데 그 상호관세 나라별에서는 그 숫자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물론 베트남한테 46% 관세 부과한다고 해놓고 20%로 깎아주는 그림을 그렸지만 50%짜리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그러니까 이건 지금 브라질은 마치 어떤 원소기호의 하나처럼 돼버린 거죠. 철강 알루미늄 구리 브라질. 브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무슨 원소기호의 하나처럼 50% 추가 껴버렸어요. 나라별 관세가. 지금 이거는 중국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중국 상호관세 30%로 떨어뜨려 준 거 아니에요? 145에서? 그러면 이건 브라질은 더 심하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밑보였죠? 밑보인 거. 여러 가지로 밑보인 거예요, 일단. 저 트럼프 심기 건드린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인도 총리인데, 인도 모디 총리. 지금 인도가 원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 나왔죠, 지금. 인도나 일본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뭔가 계속 그 디테일에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베트남이 먼저 툭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계속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나 일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일본은 버릇없게 군다고 얘기 듣고 인도도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 트루스 소셜에 가입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자기가 만든 SNS인데 자기한테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를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가서 팔로우 해주고 트럼프가 만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조금 저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모디 총리는 트루스 소셜에 가입해가지고 트럼프 팔로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도 트럼프랑 이렇게 화해로운 사진을 올렸단 말이죠. 브라질 룰라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브라질 룰라도 우여곡절이 브라질 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브라질 룰라가 감옥 갔다가 그렇죠? 감옥에서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선했어요. 1.8%인가? 신승했죠. 근데 트럼프는 좌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룰라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정 간섭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네타냐후도 그렇죠. 네타냐후도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소송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왜 그 전쟁 영웅을 그렇게 취급하냐고 내정 간섭을 하더니 이제 브라질까지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왜 룰라 너가 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지금 저 못 살게 구느냐. 보우소나루 대통령 못 살게 구느냐고 하면서 그게 싫다고 하면서 나도 잘한다. 정적에 대한 공격이다. 그 얘기 뭐예요? 바이든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정권 시절에 나를 막 성추문으로 공격하고 괴롭혔던 일하고 똑같다고 하면서 보우소나루를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보우소나루를 지키기 위해서 룰라가 싫어서 그것만으로 지금 여기 50% 브라질에 부과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브릭스 회의가 열렸죠. 거기서 브라질이 주도를 하면서 하필이면 B가 또 앞이에요. 브라질이 맨 앞에. 그렇죠? 근데 시진핑은 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자, 브라질이 주도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죠? 푸틴하고 둘이 계속 우리 달러 패권에서 벗어납시다. 브릭스 안에서는 브라질 레알 러시아 돈, 루블 이런 거 씁시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게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냐? 게임 참여하세요. 나는 만약에 게임에 참여한다면 게임에 충분히 응할 나는 저기가 있다고 하면서 달러 패권을 시험하는 게임에 참여하려면 누구도 참여하라고 덤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습니다. 그걸 관세로 보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상황에다가 그 브라질이 도전하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50% 관세 부과를 때려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8월 1일까지 뭐 다른 말이 없으면은 브라질은 엄청 폭탄 관세를 맞으면서 보복을 당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는 먼저 부과를 했죠. 그래서 구리가 브라질하고 막 헷갈려 이제. 근데 브라질이 50%를 받았습니다. 자, 50% 부과한 거. 요게 지금 구리가 상당히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 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극초음속 무기에까지 필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동안 우리의 어리석은 리더들이 특히 이제 그리고 졸린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바이든을 주로 지칭한 것 같아요. 중요한 산업을 파괴하고 앉아 있었다. 내가 이걸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50% 부과했습니다. 자, 이 지금 구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거 트럼프가 정말 바보 같고 저렇게 신념만 그냥 괜히 센 사람이라면은 저런 반의 지지도 못 받습니다. 국민의 반의 지지 받고 있잖아요. 반 이상의. 그 공화당, 민주당 반반이니까. 근데 바보라면은 그 지지도 오래 못 가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꿰뚫고 있죠. 자,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석유의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2020년 기준이니까 이미 2024년, 5년 접어들고 있죠. 근데 구리는 그 전부터 늘어나다가 2022년부터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석유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랑 반대로 앞으로 구리의 소비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전기차 쪽이 큽니다. 전기차가 자동차 한 대당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 있죠.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차가 구리가 15kg에서 20kg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는 한 대에 60kg에서 83kg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웬만한 보통 성인 남자 한 명의 몸무게만큼 구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구리는 많이 쓰인다. 그리고 아까 트럼프가 말했듯이 향후에 최첨단 무기들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나 뭐 러시아가 계속 극초음속 무기 쐈다고 하면서 아이언돔이든 골든돔이든 그거 못 막는다고 하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극초음속 무기에도 구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향후 최첨단 무기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구리는 또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생산량 부분에서는 문제가 이제 차이나가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죠. 지금 히토류도 마찬가지인데 구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차이나가 광물을 파내는 양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히토류도 지금 그 저희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무역 그 협상하는데 히토류가 만약에 중국이 없었다면 145% 관세를 내리긴 했었겠지만 그걸 많이 안 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145에서 30까지 안 뺐을 거예요. 만약에 히토류라는 무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브라질처럼 저렇게 50% 던지고 안 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히토류가 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남은 광산들도 싹 다 매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준비했다가 빼긴 했는데 지금 미국 군부대 옆에 그 농장 땅들 있죠. 중국인들이 다 매입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제 미국 농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중국인들이 앞으로 절대 못 사게 하고 지금까지 산 땅도 다시 뺏어올 법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무섭게 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호주의 BHP라든가 미국의 코델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중국도 아는 거예요. 구리의 소비량이 앞으로 석유의 소비량보다 훨씬 더 늘어나니까 이 구리 광산을 다 차지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광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을 알겠죠. 그러니까 구리 50% 부과도 결국 중국 막기 위한 거예요, 지금. 모든 큰 틀의 가장 큰 어떤 얼개는 모두 중국의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처음에 상호관세 폭탄 부과도 이 중국의 펜타닐 관세로 시작한 거, 펜타닐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펜타닐이 들어와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몰락을 시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베트남을 막은 것도 베트남을 통해서 환적해서 중국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거의 다 40%를 부과한 것이고 구리 50% 관세도 구리 굴기를 막기 위해서 부과한 것이에요. 지금 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주식시장은 빠르고 속 뻥 뚫리는데 연준은 느려 터지고 속 터져. 자, 엔비디아 얘기가 드디어 실렸네요. 암호화폐, 나스닥, 산업주, 기술주, 지붕 뚫고 엔비디아는 트럼프 관세 이후에 47%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47%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주당 160달러 넘었고요. 4조 달러 얘기 나오고 증권가에서는 시총 5조 달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국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연준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연준은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자, 미국은 최고 순위에 있어야 됩니다가 바로 그거죠. 그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판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뜨거운 나라인데 어떻게 금리가 35위에 있느냐 이거죠. 신용도가 가장 높으면 금리를 1% 0% 주더라도 전 세계에서 너무 안전한 국가니까 돈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왜 4.2, 4.25, 4.5를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는 3%를 내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4.25에서 4.5죠. 3% 내리면 1점대 금리가. 그렇죠? 1점대 코로나 때처럼 내리라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너무 늦었습니다. 또 나오죠. 느림보 거북이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대한 컴백. 자, 연준 금리는 이걸 반영해야 된다. 요금 인하. 자, 이렇게 맨날 외쳐도 이 포커페이스 파월은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막 초호화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엮어가지고 추문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임하게 만들려는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나오는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자, 실업률이 떨어진 거, 인플레이션 잡힌 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취업자 수 늘었고. 자, 이 실업 수상 청구 건수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자, 이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내려갔고요. 이거는 매주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간 단위로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주 연속 신청한 건수 있죠. 2주 연속 신청한 건수는 조금 높습니다. 2주 연속으로 실업자인 경우는 지금 2021년 수준을 가야지 있고요. 그렇죠? 2주 연속 계속 실업자인 경우는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주간 단위나 4주 평균은 안정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데나이브스 얘기를 했지만 데나이브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고 우리 방송에서도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데나이브스가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 테슬라 강세론자이자 항상 찬양을 했던 사람에게까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저런 싸나운 말을 하는 건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민감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올린 글들이 일론 머스크를 정말 사랑하고 물론 자기가 테슬라를 많이 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데나이브스의 지금 X 계정에 거의 매일 한 번씩 그 머스크랑 테슬라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다 긍정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글 몇 개 보면은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백악관 떠났을 때. 백악관을 떠나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죠? 자율성 비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데나이브스도 그렇게 강세를 외친 것이거든요. 그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머스크랑 트럼프 사이가 이제 격화됐잖아요. 그 뒤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 빌 에크먼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데나이브스도 응원을 했어요.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과매도되었으니 저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올렸던 사람을 두고 데나이브스가 이제 이걸 올렸잖아요. 하도 머스크 때문에 정치 이슈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니까 자, 요런 식의 해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해법이 뭐를 건드렸습니까? 머스크의 발작 버튼을 또 누른 거죠. 뭐 이사회가 참여해서 이걸 막아야 되느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또 쫓아가서 댓글 달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데나이브스. 나를 칭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딱 한마디 올렸습니다. 셧업이라고 올렸거든요. 밑에 잘렸네요. 셧업이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가 이 지금 미란다 디바인의 그 팟캐스트에 출연했죠. 팟폴스 1. 여기에 처음에 트럼프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벤스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톰 호먼 그 국경 지키시는 분 출연하고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의 그냥 핵심 멤버들 다 불러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자, 이분인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20대 후반이거든요. 30도 안 됐어요. 그분이 앞에 나가서 굉장히 젊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굉장히 유능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뒤에서 약간 이모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얘기가 역시 주로 나왔죠. 링컨 침실에서 잔 적이 있다. 링컨 침실에서 하룻밤 잤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자, 그런 사이였고 그런데 이제 이 미란다가 보기에는 자기는 이게 약간 집착증 같다는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아버지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미란다 디바인이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부리듯이 막 그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조금 심기가 돼가지고 아들이 막 아빠 왜 내가 장난감 안 사줘? 뭐 그런 약간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다. 관계를 어떻게 봤냐.
했더니 이 지금 이 수지 요 분은 비서실장 분은 뭐 나쁜 건 없었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많이 제공해줬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컴퓨터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머스크가. 그런 거 많이 알려줬고 근데 골치 아픈 결말을 맞이했다. 근데 나는 앨런과 일하는 것이 좋았었고 매혹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좋은 결말 아니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수지 비서실장은 애정이 있어요. 이분 아직도 애정이 있고 아마 그때 뒤에서 조금 뭐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 앨런 머스크가 이 X에서 그 멘트 삭제한 거 아마 이분이 중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또 그 발작이 일어났죠. 근데 이걸 그냥 작은 딸꾹질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 알트먼이 등장했죠. 자, 이게 패션 안경이 아니라요. 메타에서 나온 글래스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그 전에 나온 구글 건가요? 구글 거는 솔직히 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 고개에 결려서 저희 걸린답니다, 담. 근데 이거는 이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러면 가상현실을 눈앞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또 물었습니다. 왜냐면 앨런 머스크랑 또 샘 알트만의 사이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좋은 걸로 비영리적으로 시작을 같이 했다가 여기 XAI랑 오픈 AI로 나뉘는 또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사이가 또 안 좋죠. 트럼프 초기에 샘 알트만 백악관 데려와가지고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투자 발표할 때 앨런 머스크가 또 돌려서 샘 알트만 돈 지금 하나도 없다. 소프트뱅크 회장도 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 하냐 거짓말하냐고 또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상했죠. 그때는 트럼프랑 사이가 좋았는데 왜 저렇게 트럼프가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반박을 해. 이상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걸 본 사람들은 그 변수가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는 그 냄비를 들어 올리기 전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자,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나는 이제 민주당원들이 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지금 트럼프하고 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추진하는 정당이라면 난 어떤 거나 원한다. 역시 샘 알트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죠. 안 그러면 머스크처럼 치고 받아버리면 그렇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트럼프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비트를 만들고 싶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트럼프 옆자리가 샘 알트먼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 매우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지금 요 샘 알트먼의 오픈 AI랑 지금 자체 칩을 시험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갑질에서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AI 산업의 성장률은 제가 본 적이 없는 수준이고요. 기자가 뭐 하나만 중요한 거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달려갔습니다. 자, 어쨌든 샘 알트먼까지 봤는데 자, 이 샘 알트먼 같은 경우가 뭐 머스크랑도 싸우는데 머스크가 맨날 누구랑 싸우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 했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드팩입니다. 아까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절에 지붕 뚫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파월한테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금리 수준이 3%를 낮춰야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낮춰야 됩니다. 그거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주가 지붕 뚫고 하이킥. 파월은 빨리 금리 바닥 뚫고 로우킥 해라. 밤사이 뉴욕 증시를 달궜던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관련주까지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테슬라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4.7% 이상 뛰어 올랐었죠. 자, 이 테슬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 그록포 이어서 머스크의 로보택시 관련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말에 로보택시의 서비스 범위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더욱더 넓힐 것이다라는 이 머스크의 X 게시물이 가장 먼저 인기를 끌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규제 승인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2달 이내로 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이 애리조나 교통부 쪽에서도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운행에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다음 주에 이 그록4를
테슬라 차량 내에 탑재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자, 또 프롬프트 전문가의 이런 X 게시물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제 챗GPT 3.5 그리고 그록4 두 가지의 생성형 AI를 비교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이 8개의 미션에서 챗GPT보다 그록4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글까지 머스크가 인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후반부 들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있고요. 이 테슬라 자체 관련주도 있는데 저는 오늘 명신산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테슬라 1차 납품 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명신산업. 이 테슬라의 1차 납품 업체인데요. 미국의 기가팩토리의 차체 부품, 그러니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7년부터 테슬라에 꾸준히 이 납품을 해온 업체인 만큼 다른 이슈로 테슬라가 뛰어오르더라도 같이 주가가 함께 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자주 보였었고요. 국내 테슬라 관련 대표적인 대장주인 명신산업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자, 서클이 알리바바의 엔트그룹과 USDC의 중국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 중이다라는 밤사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클 그간에 굉장히 급등도 많이 보였었고 또 중간중간 조정폭도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슈에 비해서는 밤사이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사실 이슈입니다. 자, 이 엔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처음에는 엔트가 뭘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엔트는 사실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난해 기준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이 거래량의 3분의 1을 처리를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USDC가 관련 사용자들을 그대로 흡수해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협력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 USDC는 아시아 시장에서 USDT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가 있고요. 더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를 더욱더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카카오페이, 엔트그룹이 이 카카오페이에 직접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이자 또 2대 주주에 해당이 되죠. 현재 주가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페이가 이 알리페이와 연동이 되는 것도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클과 엔트 관련해서 이 카카오페이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이 시장이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요,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밤사이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해서 파이퍼 샌들러 역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오버웨이트로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를 $270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코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칩은 대표적인 오라클 하면 떠오르는 대장주죠. 그중에서도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MLCC, 이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조금 불려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전기를 잠깐 저장을 하고 또 조절해주는 그런 작은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컴퓨터가 너무 많은 전기를 한 번에 받으면 고장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해주는 부품이 바로 MLCC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대가 많고 이 긴 양봉을 전거래일 그려낸 바로 이 코칩까지 오늘 한꺼번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분비 학회 이 제약바이오 이슈도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엔도 오늘 이 12일부터 현재 시각으로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 비만과 당뇨 그리고 내분비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발표 기대감이 정말 엄청난데요. 특히나 한미약품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요. 엔도에서 이 희귀 내분비 질환 관련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그런
그런 이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8일 KB증권이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 주가를 3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국내 첫 비만 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 주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덧붙였는데요. 임상 3상이 9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 탑라인 결과 노출, 쉽게 말해서 주요 효과,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발표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연말 내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 중장기적 호흡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매력이 많은 구간에 있는 한미 약품까지 오늘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4가지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오늘도 뭐가 있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제 증권면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오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시장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듣기 편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시장 얘기를 주로 좀 해볼 텐데요. 오늘 톱 기사는 이제 트럼프가 쏘아올린 구리 투자 이렇게 이제 증권면 탑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뜬금이 없었죠? 아니 뭐야 왜 갑자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좀 이따 이제 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상품 구리와 관련된 상품 가격들 또 국내에서 이제 풍산이라든가 이런 구리 관련 주들 주가 많이 좀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일단 표부터 잠깐 먼저 보시면요. 구리 관련 상품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코덱스 구리 선물 이 ETF 상품이 12.9% 이렇게 올랐죠. 그다음에 보면 레버리지 상품들이 확실히 셉니다. 수익률이 30% 가까이 이렇게들 오르는 모습들이 좀 있고. 근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물론 수익이 잠깐 단기간에 많이 나는 건 사실인데 거꾸로 가면 정말 골치 아픈 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 하신다고 그래도 비중을 상당히 조금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 좀 잔소리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 구리 관련주, 구리 관련 각종 상품들 지금 ETF 상품들 표 보시는 것처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1년치를 이미 다 수입을 해놨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구리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거나 구리를 수입을 해서 뭔가를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일단 관세에 관한 부분에서 당장 제품 가격을 전가해야 될,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시장 영향력, 시장 어떤 그 영향이 그동안에 이제 주시장 쪽,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리한 이 매크로 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면 이게 이제 원자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느냐, 결국 또 역시 중국 견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구리 광산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레가 전 세계적으로 구리 이 광산 매장량 이런 게 제일 많은 나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재련하는 게 사실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 재련 관련해서는 탑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탑이기 때문에 이런 광물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재련을 해서 결국 최종 제품이 돼서 이제 구리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를테면 이제 또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중국과의 협상 시간도 조금 남았고 계속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기사화돼서 알려지는 건 드뭅니다만 결국 여전히 미국의 스탠스는
뭐가 됐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세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굳이 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H20을 대체할 또 이 중국 전용 칩이죠, AI 칩. 이게 뭐 곧 된다고 하니까 앞서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이 젠순항 CEO가 또 중국도 다음 주에 방문하고요. 등등등 어쨌든 참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세긴 세다라는 거 사실 구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게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증권주 얘기 오늘 증권면에 이 주토피아 기사로 올라왔더군요. 사실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KLS 증권지수인데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월 2일 날 600선에서 600선 중후반 정도였죠. 지수 보시면. 근데 지금 보십시오. 1518까지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오른 거예요. 실제로 지수를 보니까요. 100%가 훨씬 넘습니다. 이 KLX 증권 지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올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고. 이 한 달 새, 최근 한 달 새만 해도 24%니까 이게 사실 연중 내내 뭐 연중이라고 올 상반기 내내라고 표현해야 되겠군요. 상반기 내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어제 또 코스피 이 우리나라 시총 3,000조 또 역대 처음 넘은 날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수도 3,200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시장 분위기가 좋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지난 6개월 내내 보고 있는 게 증권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 관련된 수혜 이 영향도 있고요. 제가 오늘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요즘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래대금은 잘 계산 안 하시죠. 보통은 뭐 거래대금까지는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2분기에 하루 평균 거래대금 23.6조라고 합니다. 작년 말 올 초에 그 주식시장 분위기 정말 썰렁할 때 그때 코스닥 코스피가 한 6, 7조, 코스닥이 한 5, 6조에서 한 12조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올 초에 정말 시장 안 좋을 때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지금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뭐 거래 대금도 늘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피도 굉장히 늘고 있죠.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근 12% 가까이 브로커리지 피도 수익이 늘었다고 하니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증권주들 실적은 뭐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자사주 의무 소각 초읽기 고민 깊어진 식품업계. 요거는 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음식료 업계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이야 뭐 수출주다, 뭐 성장주로 바뀌었다 얘기해도 결국은 음식료 쪽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내수 중심 회사들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사이즈도 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식품업체 자사주 비중을 보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 뭐 집에 쓰시는 간장 대부분 다 이런 장류 대부분 만드는 샘표. 자사주 비중이 무려 29%나 됩니다. 물론 여기는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사주를 좀 땡긴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30%까지 자사주가 되고요. 오뚜기도 14%, 하림지주 13%. 이게 두 자릿수 이상 자사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이쪽은 사실 저 정도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저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인데 왼쪽에 샘표, 오뚜기, 하림지주 이런 데들 보면은 자사주 비중이 좀 꽤 높은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자사주 의무 소각화 법안을 보면 이제 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뭐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한 얘기는 좀 일단 없는데 이게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발의가 됐으니까 여야 간의 이제 협의 과정에서 좀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제 샘표 같은 경우 보셨겠으면 거의 30%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 보유주니까 만약에 기존 자사주도 소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샘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겁나는 거죠. 소각을 했을 경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지배구조 문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비단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좀 우리 쪽에 있는 특히 지주사들이 좀 많은데 이런 데들이 좀 상당히 좀 골치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의도가 있었던 지주사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에 잇따랐었던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회사들, 백기사 역할을 해줄 기업들한테 뭐 넘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보완 입법도 생기긴 할 텐데 일단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편법적인 법을 좀 우회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잘 보시면 거기서 또 투자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투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2달 됐다고 제목에도 나오는데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주가가 좀 어제 하한가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애프터마켓 중에는 이제 하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ADC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가서 그 암 세포에만 가가지고 이제 공략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이를테면 그런 암 치료제, 그러니까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지금처럼 그냥 암 관련돼서 치료받다 보면은 뭐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받다 보면 온 몸이 다 사람 전체가 다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 필요한 부위에만 가서 타격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굉장히 스마트 폭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이 관련돼서 뭐 최근에 리가켄바이오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것처럼 ADC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신생 상장세 인투셀이었는데 이 회사가 ABL 바이오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 BBB 셔틀 만드는 또 플랫폼 회사죠. 여기에 이제 이 ADC 관련된 이 약물 이 기술을 플랫폼 기술을 하나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요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특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가 인투셀로부터 사들인 이 라이센스를 이제 반납을 했죠. 포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이름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어렵네요. 넥사테칸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한 30가지 종류가 된다 그럽니다. 그 약물 종류만.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플랫폼 기술 전반에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바로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되게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인투셀 ADC 이 기술의 가장 그 핵심은 오파스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인투셀이라는 회사의 전반적인 본질 가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긍정적인 시각이고 반대로 이게 다른 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의심이 간다라는 건 이제 또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이 인투셀의 요 넥사카센 이 기술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도 한테도 이게 기술 이전을 했던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바로 하한가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 하한가를 찍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투셀 참 ADC 관련돼서 좀 좋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 큰 고비를 한번 상장 초반에 좀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트럼프 더운 날 행정부- 어떻게 예. 지내세요? 아, 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더 더워질 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는데 네. 정말 이 시장을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그렇죠? 없죠. 네. 지금 행정부 2기 들어가지고 벌써 네. 반년이 지났는데 고문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워낙에 팔로우할 내용들도 많고 음. 또 관세가 품목별로 나라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지금 동맹국까지 겨냥해서 흔들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게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현지 언론에서 재미난 평가를 했어요. 네, 어떻게 일기 혹시? 때는 서양 그 장기인 체스를 트럼프가 뒀는데 이번에는 미국식 바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체스라는 건 뭐 하나 저기 다른 사람 거 말을 이렇게 뭐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없애야죠. 예. 근데 요번에는 미국식 바둑을 두면서 포석을 깔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머릿속에는 네. 기준금리 빨리 인하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거 갖고 나왔어요. 이 표를 갖고 나와서 관세표 말씀하시죠? 아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예. 그 높은 나라들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속해 있다 딱.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롬 파월 지금 완전 압박이네요. 압박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얘기하면서 기술주들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엔비디아 봐라. 우리 관세로 다 한다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단은 기준금리 얘기 나오면 딴 거 아닙니다. 화폐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페트로달러 계약도 지금 뭐 연장이 안 됐죠. 그다음에 치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뭐 현재 가장 또 사실 많이 얘기되어 있는 게 국제 결제의 그런 뭐 우리가 통로로 쓰는 게 스위프트 아니에요? 중국이 CIPS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근데 개념. 스위프트는 T가 텔레코뮤니케이션, 이거는 연락망이고 중국이 만든 거는 CIPS 거기는 S는 시스템이에요.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뭐 세계 결제 주요 통화로서의 지금 뭐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그 미국 그러면 트럼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네. 뭐 관세도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내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년에 거기 중간 선거 있으니까 하지. 그게 아니고 내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으로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빠요.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고 가면서 보면은 뭐 우리가 타코라는 말로 네. 트럼프에서 치킨아웃 한다는 건데 네. 그렇게 자기 말을 식언을 하잖아요. 바꾸고는. 그날 보면은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금리에 되게 지금 민감하구나. 어쨌든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용을 쌓고 있다는 말까지 직접 하는 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굉장히 지금 뭐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머리의 절반 이상은 이거는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화폐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복합 전략이 들어있네요. 네, 화폐 전쟁으로 제가 보기 시작한 게 지금 한 달여 되는데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왜 금리 인하를 하냐.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서한이 나가는데 네. 뭐 한국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적자 폭이 많은 10개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처음 나갈 때는요. 한국하고 일본 외에는 다 저 밑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포석을 깔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금융 전쟁이다. 화폐 전쟁이다. 이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내년도 미국 건국 250주년에 지금 걸맞는 업적을 쌓는 게 트럼프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것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번에는 이제 본인의 생일에 맞춰서 뭔가를 하더니 네.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 내년도가 굉장히 큰 트래픽으로 백악관에서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달러 패권 강화를 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자기들이 뭐 기축통화로서의 이것들을 잊어먹지 않게 해야 됩니다. 250주년 기념으로 뭔가는 해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왜 저럴까 이런 모습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가 아니라 사실상 그 이면에는 이제 물가 압박이라던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에 좀 초점을 맞춘 사실상 그런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고압 경제 지금 상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살릴 수 있는 묘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어떤 그렇죠. 식으로 해석하실까요? 사실 이제 금리의 어떤 이제 이 뭐 압박을 강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고압 경제가 미국을 살린다 뭐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가시적인 거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지금 뭐 한국통에서는 제롬 파월 잘라야 된다 뭐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제롬 파월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변호사입니다. 네. 아버지도 변호사고 네. 어머니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중비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각자의 길을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조사한 바로는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2026년 5월 13일 날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정책들을 받으면서 분명히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뭔가 쫙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몇 가지 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에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좀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발효 시점이라던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한국 기업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요, 네. 반도체처럼 네. 글로벌하게 공급망이 돼 있는 업종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만들면 이걸 갖고서 TSMC 가서 이제 조립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부품 사갖고 중국에 가서 팍스콘에서 이걸 만들어서 오는 반도체는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어렵게 돼 있는 데서 미국 현지 생산이 안 돼요. 글로벌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덜커덩 뭐 이런 이 뭐 방어판을 만드니까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네. 산업, 경제 전략, 외교 관계 이런 구조를 전반적으로 건들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대미 수출로 보면 한 14조 원대의 반도체들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예요. 크게 모바일 AP하고 네. 그다음에 HBM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의 교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지만 뭐 그리고 지금 또 한국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많이 확대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고 사실 또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의 전체의 물량이 수출하는 물량의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상징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HBM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바일 AP라든가 파워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뭐 이것이 반도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이 국제 전략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진짜 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게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느냐가 문제지 이 문제는 굉장히 뭐 반도체만으로 봐서는 이 세계 글로벌 공급망을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트럼프의 힘은 별로 없다 이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이제 우려만큼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이제 서한을 네. 주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가져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방위분담금 뭐 잘 아시지만 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원화로 하다가 1991년도에 네. 이제 달러화로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저한테 이거 맡겨주시면 제가 이거 다 말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방위비가 있잖아요 총액형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요형이 있고 총액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총액만 전해주고 그거 갖다 주면 미국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소유는 어떤 거예요? 소요형은 이 부분에 얼만큼 들어가고 뭐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저기는 얼마 조금 더 들어가고 개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딱 명세표가 나오는 네네.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총액형 저것만 깨더라도요 방위비 제가 보면은 10분의 1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내는데 네.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모르잖아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워낙 우리 이제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 한국은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주둔 비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뭐 하는데 1991년도에 조금 이제 한국 뭐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둔 비용을 한국이 지원하면서 이게 뒤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진짜로 명백하게 딱 근거 갖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 이제 월급 주는 거를 여기서 가면서 요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자,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총액형. 그리고요. 지금 뭐 5%까지 지금 뭐 GDP 5%까지 지금 국방비 늘리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R&D가 네. 이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연구비 있잖아요. 다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금방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철저하게 이걸 나눠서 지금 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좀 철저하게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동맹이란 말을 지금 뭐 너무 과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볼 때 이거는 저는 이거 막아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고 바꿔야죠. 예, 네. 그다음에 니네 명세표는 쓰는 받아봐요. 거 예. 쓰는 거 얼마인지 우리 알아야 줄 거 예. 아니냐. 네. 이렇게 나가면 지금은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R&D는 국방비로 가는 R&D가 많잖아요. 네.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지금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총액형으로 하면은 이것들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100억 달러나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명세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감세법안도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인데 친환경 보조금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국내 2차 전지의 생존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근데요, 보세요? 이거요. 출발선이 바뀐 거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모든 미국 기업에도 지금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기회라고 보지 이거를 뭐 IRA 폐지를 한다 그래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하고, 뭔가 폐지, 예. 철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책에서 진짜 뭔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출발선을 IRA 폐지는 거는 우리한테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네. 전부 다한테 폐지하거든요. 출발선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야 돼? 그리고 IRA 관련된 그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폐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 아주 특정적으로 위협이 네.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각 기업이 굉장히 뭐 분기탱천해서 지금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러면 IRA의 주 목적이 중국산에 대한 지금 제재잖아요. 네. 그거 먹으러 갈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뭐 우리의 이제 뭐 보조금 몇 푼 주는 게 못 받는 게 그게 예, 예. 위기가 아니라 예, 예. 이것은 기술력, 원가 경쟁력으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큰 포션을 갖고 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로 위기감을 갖고서 대체를 하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관세 정책도 사실상 이제 달러 패권 정쟁일 수 있겠고 또 감세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고 반도체도 우리가 워낙에 지금 사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에 사실 불확실성을 많이 제기하고 네. 있는데 고모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러한 우려감까지는 아니다. 아니, 이렇게 이거- 보시는 것 같거든요. 진취적으로 가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을 지금 좀 볼 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들려오는 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 최근에 뭐 모닝스타 웰스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크 프레스켓이 대한민국 한국 증시는 앞으로 10년간 호황이다 그래서 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듣기만 우리가 하면. 예.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지금 한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네. 일반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요 장기 투자에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제가 조금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두 번 한 부분들 네네. 분이긴 한데 지금 이 기술주들이라든가 AI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다음에 정부 노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이분은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리밸런싱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확률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구조와 그런 어떤 풍토 잘 안 맞습니다. 마크 프레스켓이 잘 하시지만은 이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해주실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잘 짜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쉐어해보겠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안도감이 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마켓 비하인드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켓 비하인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